예, 25% 관세 압박에 나섰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여지를 남기면서 그 진위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오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먼저 저희가 다루게 될 이슈들을 영상으로 묶어봤는데요.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 이슈들 쭉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셨고 오늘 첫 번째로 다루게 될 주제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어제 오전만 해도 이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말하는 것은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저희가 그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속내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하게 되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말을 글쎄요 여지를 약간 남겼다고 돼야 될까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치고 빠지기식 같아요. 의외로 되게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예. 이번에도 아마 이제 자국 안에 이민 단속 문제로 총격이 발생했고 무고한 시민권자들이 연이어 죽지 않았습니까? 예. 비판 여론이 커졌고 또 그린란드 문제 가지고 EU가 반발하면서 좀 궁지에 몰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자국 내부의 문제 또는 이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의 좀 어려운 점을 한번 좀 관심 돌리는 차원일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일각에서 얘기하는 온라인 그 플랫폼법 또는 쿠팡 문제와 같은 통상 문제가 뭐 배경에 깔릴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진위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고 우리 정부도 그동안 실무 협의 과정에서라도 이런 독촉이라도 있었으면 저희가 미리 당연히 현재 상황을 설명했을 텐데 예. 그 어떤 언급도 없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캐나다 방문했던 산업부 장관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네. 또 국회에서도 정부와 함께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입법 절차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인상 발언했다가 오늘은 또 해결책을 찾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도대체 이 발언이 왜 시작됐는지 여기서부터 좀 궁금해지거든요. 박홍원 의원께서는 이제 집권당 의원이고 예. 과거에 또 원내대표도 하시고 당의 중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또 책임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해야 되고 진중하게 해야 되는데 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자유로운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 25%이 결정 이 방식에 이건 거의 뭐 국가란 이 애교라는 것은 국가 간의 해결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존중이라든지 이해관계에서 서로 필요를 갖다 확충시키는 건데 이걸 일방적인 방식이나 자신의 절대적인 어떤 입장에 이걸 맞추지 않으면 마치 그냥 보복 대상으로 이렇게 국가를 혼란시키고 또 국민들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는 부분은 이거는 상당히 미국답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회 비준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식은 이제 밑에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미국 나름은 이제 뭐 상당한 기간 그래도 한국에 사전에 그 시그널을 줬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2주 전에도 그러니까 제임스 그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배경훈 부총리 겸 가기부 장관 있잖아요. 이번에 그 제1수신자로 해가지고 보낸 서한이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을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김정건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주변기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부분 다 공유하도록 했는데 아마 저 기재에는 제가 볼 때는 쿠팡 사태 이 논란이 상당히 또 자리 잡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또 평화위원회 왜 한국 정부가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니들 뭐 하냐 이런 한마디로 애교적인 압박 행위가 뒤에 기저는 깔려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걸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발언했지만 언제부터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난 한미 정부의 양해 각서를 체결할 때에도 법을 언제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이제 발의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에 전 원내대표 이름으로 제가 법안 발의를 했고 그 이후에 여당 의원들이 지금 총 4명이 그다음에 야당도 다행히 법안을 발의해 주셔가지고 총 5명이 지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마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12월에는 예산 처리를 위해서 관련된 세법 개정에 저희가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주간. 그리고 또 1월에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법안은 발의가 되면은 숙려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특히 재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지금 그 법안의 이 심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오히려 저는 좀 아쉬운 점은 이런 거예요. 이제 비준 동의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사실 이건 적절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올린 글에도 보면은 비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인액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법 제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제법적 성격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그 합의 사항을 정리하는 것인데 지난번 양 정부가 합의했던 그 각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27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입사항에 한미 양국이 국내법의 또는 정책의 계약을 준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25항의 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한미 간의 행정적 합의다. 이게 법적 효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국내법이라든가 국제법상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랑 가까운 일본도 비슷한 지금 상황 아닙니까? 거기는 비준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미국도 미국 내부에서 비준한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EU만 해도 지금 관련된 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작년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이 대비 투자를 위한 필요한 예산을 제가 다 반영시켜 놨습니다, 이미. 법률로 이제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은 저는 이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준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준과 관련한 영상도 잠시 보시고 이 내용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가고 있다. 이 12월과 1월 달은 법안 발의와 일정의 숙려 기간이었다. 이렇게.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비준과 관련해서 지금 박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비준 대상도 아닐 뿐더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서도 특별히 이제 비준이 언급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간에는 각자 사용하는 언어의 도구도 다르고 또 방식이나 또 뭐 법 내용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제 뭐 어떤 합의를 가지고도 각자 해석이 이제 분분한 게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가 이게 불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이었잖아요. 그렇게 정부를 얘기를 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 당사자는 그걸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다. 하겠다 해놓고 하룻밤에 뭐 또 입장은 좀 유화적으로 변화되고 있지만은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이 합의 과정이 이행될 수 있는 순조로운 상태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굉장히 많은 그런 국민 경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합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야당 측 입장이고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는 그런 MOU에 불과하니까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정부 여당에서의 어떤 입장은 결국은 비준 동의 없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거거든요. 다만 작년 11월 달에 관련한 법을 지금 이제 집권당으로서 제출한 거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법이라도 야당과 협의를 빨리 맞춰가지고 이걸 빨리 진척시켜 버렸으면은
물론 숙성 기간이 좀 필요하지만은 미국 측의 저런 큰 오해나 또 미국 측이 우리 정부를 생각할 때는 이거 뭐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MOU까지 체결한 내용을 이렇게 그냥 시간을 좀 벌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 대법 판결을 기다리는 건지 많은 억측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결과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미 간에 더욱더 동맹에서 비롯된 그런 신뢰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국민의힘이 이제 저는 이거 말 그대로 초당적인 외교와 경제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전적으로 이제 협력이 필요한데 비준 동의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한편에서는 약간 의구심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뭔가 이게 엇박자나기를 기대하나, 뭔가 한미 간에 불화가 있기를 바라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도 비준은 요구하지 않았고, 일본도 유사하지만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이 양해각서에는 그런 내용도 없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령을 또 국민의힘마저도 이제 발의를 했고, 그러니까 그 법안을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이제 2월 달에 또 임시회가 열리고 늦어도 아마 3월까지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미 투자와 관련된 공사를 만드는 법입니다. 이 공사가 향후에 국회에 이제 어떻게 보고할 거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 실제 투자는 돈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이 관련된 예산은 이미 올해 예산에 작년에 우리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설득해서 다 이미 반영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한다면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지 말고 미국이 얘기하면 먼저 납작 엎드리는 저 자세가 아니라 있는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을 공경에 빠뜨리지 말고 오히려 서로 협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뭐 싶습니다. 더 이상 시장의 혼란이 이게 가속화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더 불편해지면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여야 간에 국회가 해서 이미 뭐 대미 투자 특별법은 작년 10월에 이제 저 법안이 상정이 돼 있는 마당이면 예. 조속하게 심의를 네, 해야죠. 그렇습니다. 심의해가지고 야당이 좀 보완하자는 부분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절충해가지고 이 법을 빨리 마무리 시키면은 미국의 불필요한 오해, 억측도 저는 없어질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국회 상황이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이 언제 처리될 거냐 기약이 없다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미국 정가에 있는 사람 어제 예. 좀 그런 상당히 그 불편한 인식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지금이라도 저는 여야관계 각자의 주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대미 투자 특별법으로 미국이 네. 그걸로 하면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다른 소리 안 한다 그러면은 뭐 이거라도 가야죠. 안 그러면 비준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비준으로 가는 거고. 제가 적용에 있는 만큼 그거는 정부에서 제공해야죠. 한두 달 이내에 책임 있게 예. 빨리 이것은 통과시키겠습니다. 염려하지 알겠습니다. 마십시오. 아니 다른 법은 빠르게 다 신속하게 잘 처리하시면서 이 법은 왜 이렇게 시간을 좀 끌었냐 이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제 외통위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현안 질의를 또 이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부분 좀 살펴봐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MOU 되기 대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하고 이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언론 보도하고 대걸 국민들에게 밝혀진 내용 외에 정말 불가피한 그런 정부로서는 말 못할 사정이 이 합의문 안에 외적으로 또 있는 건지 이런 게 아마 좀 저희 국민들은 의아심도 갖고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상당한 인식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오늘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도 뭐 정확하게 그 내면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야당의 뭐 협조를 구하는 어떤 그런 뭐 긴급 현안 질의가 되면은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좀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도 내놨던데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니 전화 아니라 필요하다면 만나기라도 해야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런 글을 올렸을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장관이나 또는 법무장이 지금 미국에 가니까 그
그쪽의 실무 라인을 통해서 진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죠. 그 과정에서 이것은 실무 라인에서 충분한 오해를 해소하고 향후 우리 절차를 설명하면 될 일이다 싶으면 굳이 뭐 통화를 하지 않아도 될 일인 거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까지 이르면 당연히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내홍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징계를 유보해서는 안 되고요. 예. 이번 기회에 빨리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혼란 상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지. 전 당대표를 제명을 해야 된다? 이걸 누가 받아들이냐. 지방선거 지금 코앞인데. 이 단식 이후에 병원에 있었던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복귀한다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 이제 한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이 이제 당장의 과제가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바로 좀 처리를 할 것 같으신지, 어떻게 좀 흐름을 읽고 그러니까 계세요? 이런 이야기가 제1야당 그래도 50년 넘게 보수의 본사로서 대한민국 집권 뭐 그런 정당이 정말 참 저는 안타깝고 참 참담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 입장에서도 8일간의 그 목숨을 건 단식 투쟁 그 결과 본인의 신체적으로도 엄청난 뭐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통큰 그런 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요구한 그런 쌍특검 부분 이걸 갖다가 이제 국민의힘 모든 당력을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좀 이뤄내는 그런 슬기로움과 지혜로운 방식을 얻고, 지금 한동훈 문제, 한동훈 지금 현재 뭐 징계 제명 저 문제는 사실상 국민들이 쳐다볼 때 국민의힘이 저거 외에는 지금 현재 이슈가 없나 할 정도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참 바람직하지 않는 내용이야. 그런 게 이제 장동혁 당대표 단식 8일 기간 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도 정치의 시간이었는데 그 단식 기간을 활용하지 못한 그런 참 뭐 어찌 보면 엘리트 정치인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당의 중진이라든지 소장파 이런 분들이 힘을 합심해서 당이 통합된 하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장동혁 대표의 당무 복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참담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끊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부분을 저희도 이제 다룰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러게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원래 그 당무감사위가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건데, 오히려 윤리위원회는 그것보다 더 높은 이제 탈당 권고 조치를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열흘 지나면 이제 제명으로 가는 수순을 밟는다며요.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그런 징계를 내린 것인데, 이걸 보면은 깜짝 놀라는 그 결정문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당 대표에 대해서 이게 자연인 개별 자연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무슨 전체주의 정당도 아닌데 이렇게 무슨 신격화되어 있나요, 당대표가? 당대표에 대해서는 쓴소리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마치 그 옛날 스탈린 체제의 대숙청을 연상시키는 듯한 느낌이에요. 마치 그 전주국 같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상식적이고 건강한 야당으로 빨리 거듭나야 여당도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제가 좀 더 국정을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국민의힘이 내란계엄과 관련해서도 보다 확고하게 단절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또 내부의 어떤 갈등을 가지고 계속 늪에 빠져 있는 상황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죠. 저는 결국 벌목하려면 장가지부터 치지 않습니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이렇게 징계 내린 것은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정리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국민들께서 민생 경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앞두고 나서도 건강한 정치 경쟁 체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 과정이 반복이 계속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앞서서 장동혁 대표가 좀 지혜롭게 복귀를 좀 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에서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탈당 권유 중징계 의결을 또 내린 게 이것이 어떤 예고편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윤리위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야당 생각하십니까? 중진위원회 저 평가 판단을 제가 뭐 틀렸다고 전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고편처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징계 2년이었는데 자격정지, 당원권 정지가 그래 이제 제명 탈당 공고라는 것은 10일 지나고 나면 탈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탈당이 돼버린 거예요. 제명이 돼버린 재벌이 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더 이상 뭐 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관련 이 논란이 국민의힘 제1야당의 가장 큰 이슈로 남아 있다 그러면은 야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한계에 봉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뭐 저 갈등을 갖다 국민의힘 내적인 정치를 통해 가지고 저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그 원성과 비판도 국민들에게 오로지 국민의힘이 그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판단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건지. 그러니까 정치력 그런 뭐 당내 분열 갈등 그 정치적으로 당내적으로 풀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6.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결정문을 참 오늘 다른 보수 언론에서도 되게 우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당대표 비판한 것을 징계의 사유로 삼는 게 과연 민주정당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은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신천지를 사이비로 비판한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당내에 너무 좀 극우 강경층만 의식하는 당 운영을 해오고 있고 이런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오히려 그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걸 오히려 함구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들 일각에서 이러니까 갈수록 이제 구제불능 정당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국민의힘 야당 중진 의원님들 제가 뵐 때마다 좀 중진 의원들이 이럴 때는 좀 목소리를 내십시오. 너무 대구, 경북, 영남권 기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렇게 목소리를 내주셔야 당이 중심을 잡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히려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장동혁 대표가 이제 복귀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부분 좀 지켜보겠고요. 지금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해찬 전 수석부의장의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이제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무정쟁 기간으로 삼았지만 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좀 오가고 있어서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추모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로 자제하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정청래 대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좀 간과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시점, 타이밍이 안 좋았다. 코스피 5천 찍고 그다음에 내란계엄 처음으로 법적 성격 규명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신년 연설에 대한 평가가 좋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또는 당일날 그 발표를 하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조국 혁신당은 20분 전에 우리는 최고위원들에게 얘기했지만 전날 최고위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일방적으로 통과한 것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을 이제 내부 회의 때 언급했던 거 이 세 가지가 좀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적이 많았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좀 정청래 대표께서 한번 유감 표명을 했는데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한 거, 좀 치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입장 표명을 해주시는 게 내부의 갈등을 좀 줄이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갖고요. 예. 그러나 이제 뭐 대통령의 이제 그런 오랜 평소에 그런 지론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러니 그런 당대표의 그런 유감에 기초해서 향후 좀 다시 이제 원점에서 논의를 해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추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양한 의원총회라든가 또는 선수별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내에 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에서는 민주당이 그래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집권을 4번 한 데다가 현재 당원도 120만 명이다. 120만 명이에요. 예, 예.
권리당원들만. 네. 근데 조국혁신당은 한 4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론 조국혁신당을 설령 통합하더라도 저는 지금 통합이 합당의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오히려 좀 보는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네네. 하지만 설령 뭐 그런 대통령의 그런 의중을 읽고 당대표의 결심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저는 이게 마치 1대1 뭐 당대당 통합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이합 집산 또는 뭐 그 이전 투구 또는 여러 가지 서로 그 지분 뭐 챙기기 이런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국민들이 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당 지도부가 얼마만큼 능수능란하게 풀어갈 것인지를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또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합당 과정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뭐 대한민국 헌정사 올해 78년인가 그렇게 되지만은 정청래 당 대표, 집권당 대표가 저렇게 왜 조급하고 자신 어떤 또 일방적인 어떤 뭐 그런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저렇게 전격적인 저런 합당 제안을 하는가? 이건 정치적으로 분명히 정청래 당 대표의 승부수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나 밖에서 이렇게 볼 때는 정청래 당 대표는 집권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친정집의 수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권당은 당정 관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 전반을 갖다가 같이 협의하고 또 뭐 정책에도 참여하고 또 심지어 집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치 세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을 집권당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큰 변화의 저런 중요한 대목은 반드시 이제 그래도 1호 당원인 이재명 대통령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사실상 저걸 당원들과 많은 논의나 또 그런 절차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루어내야 될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예요. 그런 과제를 전격적으로 자기가 제안했다. 물론 본인은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합당이 필요하다. 예. 여기까지는 좋아요. 동의를 하는데 나는 두 번째 그 내용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져요. 심지어 하는 이야기가 지난번 뭐 그 저기 22대 총선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따로 치렀지만은 앞으로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그런 공동 목표를 위해서 당대당 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합당해야 된다. 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집권 시작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음 정권 재창출 논의를 갖다 조국 핵심당 대표하고 그걸 논의를 하고 그걸 그 길로 가겠다. 이거는 집권당 대표로서 상당히 제가 대통령이라도 불필요한 불충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당 대표는 이제 8월 물론 6월 뭐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난 이후에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자기가 당권 연임을 또 가져가는 정치적 목표가 있더라도 이거는 좀 절차적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저는 이렇게 무리하게 밟으면서 이걸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절차는 저는 상당히 좀 불투명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당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흐름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 첫 번째는 조국혁신당이 소위 이제 준연동형으로 만들어진 이제 비례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합당하는 것이 옳으냐? 오히려 우당으로 국회 안에 있는 게 여당으로서 국회 운영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원칙적인 입장을 갖는 분들은 합당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 의견이 있는 거고요. 이제 합당에는 찬성하지만 언젠가는 결국은 뭐 서로의 노선이나 이 정책의 차이가 많지 않으니까 합당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안에서도 지방선거 전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또 입장 차이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이전에 하자 이렇게 이제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이제 당내 의견 수렴을 모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는 추진한 일은만 아닐 거다.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듣고 아마 추진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당대표는 당무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때부터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할 일은 아니고요. 자기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추진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 원내대표나 최고들하고 사전에 좀 논의를 해보고 그 안에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조국혁신단하고 만나서 좀 긍정적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그걸 이제 의원들이라든가 당내 지지자들에게 좀 더 의견을 구하면서 이것을 소위 빌드업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갑자기 때도 맞지 않게 느닷없이 제안하니까 사람들로서 매우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니
그 과정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책임 있게 좀 해명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거고 최종적인 당무의 결정자로서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좀 원칙적으로 다시 좀 밟아 나가면 어떤 식으로 좀 중지는 모아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박홍근 의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집권당으로서는 코스피 5천이 이렇게 안착됐다면은 이거는 대단한 성과가 아니 정부의 성과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시점에 이 국면 전환 카드로서 이걸 갖다 당대당 통합 문제를 가지고 간 건지 안 그러면 지방선거 공천 주도권을 갖다 본인이 확고히 지겠다는 그 의지인지 분명히 이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는 미당 내적으로 많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절차적 정당성까지도 무시된 채 독단적 이 결정이라는 그 여론을 아마 정춘희 당대표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뭐 차분하게 당 내적인 어떤 그런 절차 과정, 특히 집권당이기 때문에 집권당은 참 때로는 국민 여론에 좀 밀리더라도 당정 관계를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마 어중을 잘 담은 이게 당대당 지금 통합안인지 그 맞는 지금 시기인지 이런 걸 고려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장을 향해서 공개 질책을 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장면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참 말을 무슨 빠를 것 같습니다.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저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예, 고액 상습 체납자가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 세금 떼먹고 못 산다. 예. 국세망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체납에 대해서 위탁 징수를 저희가 하려면은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저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그 말이지 내 말은. 대통령님 말씀대로 각 부처 TF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상황이 그러니까 비상 조치를 좀 하자 그 말이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예. 그 기다리면 안 돼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랬더니 대통령은 어느 세월에 지금 법 개정이 될지 모른다. 지금 당장 빨리 조치를 시작해라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이 배경 좀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제가 따로 뵀을 때도 예. 민생 경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성과 내야 한다는 말씀을 반복하셨거든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제 총괄하는 분과장으로 2달 가서 대통령께 123대 국정과제와 564개의 실천과제를 정리해서 최종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123대 국정과제와 이 실천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과제가 한 900여 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소위 이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도 한 180, 90개 정도 입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 국회에서 지금 작년 연말 올해까지 지금 초까지 해서 지금 뭐 한 20여 건 정도 지금 30건 정도만 지금 처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30 한 몇 건밖에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몇 프로밖에 안 됐다라고 제 대통령은 좀 보고를 받으셨겠죠. 그러니까 답답하신 거죠. 이런 국정과제 이행 또는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가 좀 신속하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 일이 좀 생각보다 좀 속도가 안 나고 있다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마냥 기다리지 말고 행정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든가 또는 행정적으로 인력이라든가 또는 이 지침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좀 풀어서 성과를 내달라 이런 이제 주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또 입법부로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개혁 입법 처리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많고 이런 것도 이제 한편에서 있었죠. 물론 그것도 안 할 수는 없는 일들 아니었습니까? 내란 계엄을 종식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은 이제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또는 국가의 구조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계신 만큼 이제는 우리 여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도 이제 국회 안에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예, 저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의미 있는 그런 입장이 사실상 집권당에게 던져진 겁니다. 저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원 주권주의에 함몰된 정청래 당대표의 집권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꾸짖는 대목이에요. 형식은 이제 뭐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이 빨리빨리 입법을 통해서 개선돼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장관의 또 국무위원들의 재량에 따라 가지고 행정으로 네네. 시행령을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도 많은 건데 대체적으로 여기서 국회를 지금 국회가 늘어지다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잖아요. 그 국회가 지금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절대 의석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했기 때문에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면은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좀 비판을 받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회라는 것은 정청래 당대표가 중심된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정부에서 민생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적 중심으로 흘러가주길 바라는데 여전히 좀 자신의 이제 뭐 집권당 내에 그런 당원 주권주의에 뭐 좀 집착해가지고 강성 지지층에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좀 그런 내용들은 당대표가 절대적인 의지를 보이는데 얼마 전에 같은 경우도 뭐 이 중수청 공수처를 갖다 이제 출범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조직법 개정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정부안으로 나오면은 그 당연히 대통령하고 협의를 거쳐서 나오는 법안이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혼자서 그렇게 독단을 내겠냐고요. 그런 내용도 그냥 당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태클이 걸리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런 걸 다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지금 마음이 크게 불편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청래 당대표도 아마 깊게 고려해야 될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님도 이제 워낙 국회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현재 지금 대통령이 목말라 있는 경제 이 산업 분야의 상임위원회를 대부분 지금 현재 국내미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재경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정과제 특히 그중에서 신속히 해야 될 입법에 대해서는 빨리 국회가 처리해 주기를 원할 텐데 대부분 이 병목이 지금 그런 산업 경제 분야와 관련된 상임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적을 먼저 하는 거라고 있는 그대로 우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사위로 올라가가지고 본회의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특정 법안 막으려고 민생법까지 막은 게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당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경제 입법과 민생 입법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이것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리더십 발휘해달라 이런 취지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